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과목을 저와 함께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오재우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과목이 우리 보통 뭐 정보통신 관련된 과목인데, 일반 뭐 통신에 대한 뭐 정보통신 개론 이런 과목도 있지만,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처럼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용어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특히 뭐 프로토콜과 관련된 개념들, 또 최근 뭐 인터넷 관련된 뭐 TCP, IP와 관련된 개념들, 이런 개념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다뤄지는 그런 이 학문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다지는 그런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1주차 1교시부터 한번 우리가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시간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가 라고 하는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의 발전, 또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인간의 인류 사회의 변천 과정과 또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이 전혀 동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인류 사회의 변천 과정, 아마 이거 우리 뭐 역사라든가 또 사회 이런 과목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다 나오는, 그런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이에요. 먼저 1물결, 2물결, 뭐 제3물결, 제4물결, 이렇게 뭔가 산업, 이런 사회가, 인류 사회가 어떤 뭔가의 격변이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회는 또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제1물결이라고 해서 농업혁명 이라고 합니다. 농업혁명.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원전 약 한 1000년 전부터 시작돼 왔던, 기존에 우리 보면 그냥 정착하지 못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원시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서 또 뭐 이제 뭐 좀 잡아먹고, 여기서 좀 뭐 키웠다가 또 잡아먹고, 또 이게 다 떨어지면 다른 데로 이동해 가지고 또 뭐 하고,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던 것에서 이제 한 군데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마을에, 어느 한 부족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그 공동체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족장도 세우고,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 규칙, 뭐 제도, 이러한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어떤 사회가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공동체 사회가. 그게 이제 보통 제1물결 농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농업혁명에서 농사 짓고 뭐 잡아먹고 막 그렇게 이제 하다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이때 이제 영국을 기반으로 해서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산업이 이제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 이 바로 제2물결로 대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량 생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공장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뭐 필요로 하니까 어떤 뭐 공산품 같은 것들을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공업화를 기반으로 해서 공장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많이 생산이 되니까 그만큼 소비 자체도 대량으로 빠르게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 또 분배도, 기존에는 그냥 물물교환식 이게 분배가 이루어졌다면 그게 아니라 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대량으로 유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마 우리 뭐 그 옛날 영화에 보면 뭐 찰리 채플린이 나왔던 그런 영화들 보면 공장에서 하루 종일 뭔가 뚝딱뚝딱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가 기타 기계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공장에서 로봇처럼, 인간이 로봇처럼 똑같은 형태로 하루 종일 뭔가 일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기반이 돼서 이제 드디어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이제 공장을 만들어 놓고 뭔가 기술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첨단 기술들, 과학 기술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밖에 없죠.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동차를 그냥 뭐 대장장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조립부터 설계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 기타 엄청나게 많은 과학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과학 기술들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발전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됐던 시기가 바로 제2물결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결국 이제 3물결, 4물결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과목 자체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인류 사회의 변천과 과연 컴퓨터의 네트워크, 통신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에 대한 연관성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3물결, 아마 이것도 많이 좀 들어보셨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정보혁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정보산업혁명. 이건 이제 IT를 기반으로 해서 IT. 정보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사회가 변화가 돼버린 거죠. 이건 이제 8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산업혁명 제3의 물결로 오는데 무려 거의 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90년, 100년이라는 시간이.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 개인용 컴퓨터, PC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됐고 그 PC를 요즘에 뭐 PC 없는 사람들이 없죠. 오히려 PC를 집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이제 PC보다 뭐 탭이라든가 또는 스마트폰이 워낙 뭐 성능이 좋고 하기 때문에 굳이 집에서 컴퓨터가 없어도 탭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일 처리할 수 있고 최근에는 뭐 클라우드 같은 걸 통해서 하드디스크 없이도 얼마든지 다양한 비즈니스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같은 우리가 이런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나왔던 이 PC, 컴퓨터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죠. 인터넷.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도서관을 가거나 도서관을 가가지고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또 노하우를 습득하거나 이랬던 방식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통신망의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하나로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에 있는 정보를 한국에서 알려면 뭐 미국의 원서 또는 미국에 만든 뭐 신문, 타임즈라든가 뭐 이런 신문을 봐야 되고 영어로 되어져 있는 원서 책을 봐야 되고 그걸 구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려면 뭐 전화를 하든가 직접 만나야 되고 미국을 가야 되고 이랬던 것에서 전 세계를 하나의 통신망이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신망으로 묶여버리면서 정보들이 공유되기 시작하고 굳이 내가 미국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통이 되게 되고 정보가 모이게 되고 이렇게 발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 이 IT,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하는 거의 정보 기술이 인터넷의 등장과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지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가 없으면 아예 삶을 살 수가 없죠.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죠? 그 정도로 인터넷이 우리 삶을 빠르게 변화시켜 놨는데 그런 시기 제3의 물결 80년대 이걸 우리가 정보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이 수업 자체가
뭐 어떤 이 인터넷이나 정보 산업에 대한 뭐 가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정보사회론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책들도 있고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좀 스터디를 하시면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를 했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3의 물결, 정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에 되게 중요한 가치를 여기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지금 현 시점,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0년, 2030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다가오는 시대, 현재 시대. 이때는 제3물결이라 그래서 유비쿼터스 혁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건 이게 라틴어에서 유래된 뭐 단어라고 하는데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언제 어느 곳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나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유비쿼터스가 언제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이런 의미인데 왜 그거를 유비쿼터스 혁명이라고 얘기하느냐. 결국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느 시점에서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얻을 수 있고요.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얻을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얻을 수 있고요. 회사에서도 얻을 수 있고요. 그 정보가 언제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서. 요즘에는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이런 이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을 이동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요즘 또 하나 뜨고 있는 IoT,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해서 사물 인터넷. 과거에는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 이게 통신이죠. 그러다가 사람이 개입해서 기계를 다루는 거, 조작하는 거.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제어해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에어컨을 켜거나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켜거나 집에 있는 세탁기를 돌릴 수 있죠. 요즘은 그게 가능하죠. 하지만 IoT의 가장 고도화된 기술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에 먼지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서 보고 방에 먼지가 많네, 청소해야겠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로봇 청소기한테 일을 시켜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일이 다 끝나면 알아서 자기 자리로 딱 가고. 근데 그 시작은 사람이 개입이 돼야 돼요. 사람이 일을 시켜야 되니까, 더러운 걸 확인해서. 그런데 IoT의 최종 목표는 사물들끼리 서로 통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지 센서가 집안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센서들이 집안의 먼지를 감지해요. 그래서 먼지 센서가 먼지가 좀 많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집에 놀고 있는 로봇 청소기한테 야, 집에 먼지가 많으니까 일 좀 해. 이러고 먼지 센서가 로봇 청소기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로봇 청소기는 알아서 청소를 다 하고 이제 자기 일이 끝나요. 그럼 먼지 센서가 이제 청소를 다 했다는 정보를 딱 다시 받아서 먼지 감지하에서 먼지가 많이 없네? 그럼 청소를 잘한 거죠. 그럼 청소 잘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집주인한테 우리 집의 환경이 이렇게 쾌적합니다라고 하는 알람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청소를 시킨 것도 아니고 센서와 센서가, 먼지 센서와 로봇이 서로 알아서 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시대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것이 훨씬 더 고도화돼서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4차 산업혁명 이렇게도 얘기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는 또 다른 어떤 미래들이 펼쳐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덧붙여서 요즘 뜨고 있는 AI, 빅데이터 이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센서 기반으로 사물 인터넷 기술, 거기에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현재 지금 빠르게 새로운 그런 환경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간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 있는지 공간혁명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면 처음에는 시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물리 공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도시혁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농경사회는 여기서 농사 졌다가 다 끝나면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고 정착을 못하니까 자꾸 옮겨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도시혁명을 했다면 이제 물리 공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아니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도 필요하고 기타 뭐 다른 뭐 물품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노력들을 서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그런 어떤 서비스들, 대량 생산, 대량 분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조금 더 나아가 보니까 물리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매체에다가 이걸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정보 얻으려면 미국에 가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물건을 사려면 마트에 가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에서 얼마든지 내가 지금 저녁에 당장 필요한 거 주문할 수도 있고 미국까지 안 와도 미국에 있는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고 그죠? 얼마든지 해외에 있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없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전 세계 네트워크 하나로 묶여버리면서 그러니까 모든 물리 공간이 컴퓨터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네트워크망과 연결해서 전부 다 그 공간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보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단순하게 물리 공간만 컴퓨터에 넣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 IT, 정보, 또 기타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 자동차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공간 안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컴퓨터만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동차, 무인 자동차, 자동차가 자율주행차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결국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컴퓨터 공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고 도로망, 지능형 도로망과 연계해가지고 그 도로를 알아서 차가 다닐 수 있고 드론이 또 항공 이런 정보들과 연계해서 드론이 알아서 뜨고 내리고 택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혁명도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산업으로, 정보로, 유비쿼터스로 이렇게 공간 역사도 마찬가지로 같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혁명에서 정보와 에너지, 물질의 관계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농업사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물질이 제일 중요하죠. 물질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쌀이 중요하고 소가 중요하고 돼지가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그걸 하다 보면 또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농사는 언제 져야 되고 소는 어떻게 해야 잘 키우게 되는 거고 물고기는 어떻게 잡아야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농업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국은 물질이죠. 땅.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이제 산업사회로 가게 되면 산업사회는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당연히 인프라, 공장도 있어야 되죠. 그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도 있어야 되죠. 또 노동력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려면 무수히 많은 고도의 그런 첨단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질, 에너지, 정보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다 비슷한 수준에서 모두 다 중요하게 되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정보화 사회는 정보가 돈인 거예요, 이게. 돈. 과거에 우리가 보면 회사 전 세계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전 세계 뭐 100대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순위를 과거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옛날에는 뭐 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에너지 회사, 그다음에 뭐 철강 회사, 뭐 유통 회사, 이런 회사들의 이제 그 CEO가 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어.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재산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금 보면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그런 CEO들이 우리나라 부자 1, 2, 3 다 이런 순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얼마나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인프라,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 정보를 서비스하는 일을 하느냐가 그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대표는 당연히 엄청난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통해서 부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 기반의 사회로 오게 되면 이때는 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융합 시대라는 겁니다. 융합. 어느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자동차만 봐도 지금은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하지 않죠. 우리 그 해외에 엄청나게 유명한 IT 그런 뭐 박람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세스나 다양한 IT 박람회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면 옛날에는 IT 회사들이 주로 많이 나와가지고 전시회를 많이 참여했어요. 최근에는 우리 현대자동차,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IT 전시회에 나가요.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왜 그럴까요? 결국은 자동차가 단순히 그냥 자동차의 전통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이게 컴퓨터인 거예요. 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센싱을 해야 되고, 도로를 실시간으로 인지해야 되고,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해야 되고, 위치 기반으로 알아서 자율주행을 해야 되고, 급하면 알아서 멈춰야 되고,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실시간으로 자기가 진단해가지고 알람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얘가 하나의 컴퓨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에너지, 정보, 물질에 융합되는 그런 형태의 사회가 현재 지능 기반의 사회, 유비쿼터스, 사물 인터넷, 4차 산업으로 불려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현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 기술, IC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래서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보기술, IT 기술과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통신기술이 융합된 겁니다. 통신기술. 그래서 작은 의미로는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거. 이걸 데이터 통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정보통신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단말 장치가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을 접속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처리하고 교환하는 하나의 전체 통신 체계를 정보통신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넷이죠, 인터넷. 그래서 지금은 5G, 6G, 7G까지 계속 우리 통신망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인터넷 기반으로 뭔가 지금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죠. 그래서 ICT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우리가 조금 한 번씩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ITC가 뭐냐? 그러면 아니 단말 장치가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런 정보를 교환하는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 시스템 체계, 이거를 ICT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신기술, 말 그대로 통신하는 기술은 A라고 하는 곳에서 B라고 하는 곳으로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정보를 받고, 그럼 A에서 B로 정보를 보낼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들이 있겠죠. 그죠? 정보를 어떻게 보낼 거냐, 어떤 통신망을 통해서 보낼 건지, 그러면 통신망도 있어야 되겠네요. 어떤 회선으로 광 케이블로 할 건지, 동축 케이블로 할 건지, 유선으로 할 건지, 무선 기술로 할 건지, 인공위성 기술로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해야 돼요. 블루투스로 할 건지, 와이파이로 할 건지, 다 통신망의 기술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yes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내려고 하는데, yes를 그냥 yes로 보내면 yes가 이렇게 떠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통신망에서 가는데, 그럼 이거 하나의 패킷으로 얘가 묶어버려요. 이렇게 하나의 패킷으로. 패킷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 전송의 기본 단위거든요. 패킷으로 묶어 놓으면 yes가 이 패킷에 담겨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서 혼자 이렇게 yes가 yes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 중간에 여기 아주 나쁜 해커가 중간에 이걸 가로챌 수도 있고, 그죠? 이 정보를 가로채 가지고 얘가 지금 뭘 보내고 있어? 그럼 이걸 가로채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yes라고 하는 단어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지.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은행에서 내 통장에 만약에 10억이 있어요. 10억 원의 돈을 A 계좌에서 B 계좌로 옮기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계좌 정보를 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해커가 이 정보를 그대로 가로채와. 그래서 다른 계좌로 가야 되는 내 10억 원이 해커의 계좌로 가버리게 되면 나는 졸지에 중간에 앉아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리게 돼버릴 수 있죠. 그러면 보안 기술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보안 기술들. 그럼 이 정보를 여러 가지 그런 보안 기술들을 통해서 보완해야 되고, 이것이 또 암호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혹시나 해커가 이걸 가로채 가더라도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막아야 되고, 그러면 그러한 또 암호화 기술, 보안 기술, 통신망 기술, 또 물리적인 기술들, 이러한 것들이 다 뭐 하기 위해서 A에서 B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러한 기술들을 전부 다 총칭해서 우리가 통신기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학기에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이런 통신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프로토콜 기반으로, 어떤 표준을 기반으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서비스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학습을 하는 내용이 바로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과목이고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정보 처리 기술은 정보를 이제 보냈어요. 그럼 정보를 보냈으면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가공해서 처리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되죠. 우리가 정보 처리 기술. 정보 처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면 인포메이션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돈이 있거나 가치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정보 처리 기술을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공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인포메이션, 지식, 정보가 되는 거죠. 이런 처리 기술을 정보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보 처리 기술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처음에 데이터가 발생해요. 그럼 데이터가 생기면 데이터를 모으죠. 그럼 데이터를 분석해요.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를 처리해요. 그리고 저장하고 활용해요. 이거를 조금 다른 형태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 도로, 자율주행. 자율주행 차가 도로를 지금 막 이제 다니고 있어요. 도로를 딱 이제 시동 걸어가지고 쫙 시작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자율주행 차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센서들. 그죠? 카메라 센서도 있고, 라이더 센서도 있고, GPS 센서도 있고, 충돌 감지 센서도 있을 것이고, 속도 감응 센서도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이 붙어 있잖아요, 차에. 그런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생기면 그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죠. 그죠? 누가 지나가요. 앞에 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그 정보를 얻죠? 그럼 데이터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중앙에 있는 자동차의 컴퓨터로 다 모아요. 수집해요. 그럼 수집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분석해. 그래서 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간격은 얼마인지, 속도는 얼마인지, 신호등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이러한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거죠. 모아가지고. 분석해서 처리해요.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처리가 되고 나면 이제 그걸 활용하는 거죠. 활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처리라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분석이라고 하는 건 신호등을 분석했어요. 그럼 신호등을 분석해서 빨간불이다. 그럼 멈추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차 입장에서는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럼 이러한 정보들을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로에 대한 환경들이 적응형 자율주행차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은 이게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점점 진화를 해요, 얘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차 우리가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레벨이 1, 2, 3, 4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자율주행차의 특성은 AI의 특성은 처음에는 얘가 좀 약한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의 자율학습을 통해서 점점 강화가 돼요. 그럼 나중에는 점점 얘가 이제 지능을 갖는 자동차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도로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긴 정보 처리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가 발생하면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그리고 처리하고 마지막에 저장하고 활용하는 것이 정보 처리 기술의 그런 절차다라고 보는 거고요. 데이터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사실이나 값, 현실 세계에 측정된 사실이나 값, 이걸 데이터라고 얘기하고요. 정보는 그걸 가공해서 얻은 결과물을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한 거,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하면 프로세싱하면 정보, 인포메이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인포메이션, 정보를 뛰어넘어서 정보들이 축적되면 그걸 통해서 지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의 지식 검색, 이러한 것들이 지식 검색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런 정보들이 대량으로 모여 있고 그 모여 있는 것들이 사람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지식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공유하고 나눠야 되는 거고. 컴퓨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컴퓨터라고 하는 거죠. 자, 통신기술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면 처음에는 전기통신, 가장 우리가 원시통신이라고 얘기해요. 원시통신. 옛날에는 어떻게 통신했을까요? 몸동작으로, 말로, 그죠? 물리적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옛날 조선시대 그 이전에 보면 이렇게 굴뚝 같은 데다가 불 때워가지고 말을 타고 가지고 파발마로 말로 편지를 전달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것이 전기통신. 전기통신은 우리 전화. 전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텔레매틱스 해가지고 통신망을 이용하는데 음성은 아니고 문자를 이렇게 쳐가지고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받아가지고 다시 그 문자를 서로 약속된 규칙에 의해서 출력해가지고 보는 거. 그럼 조금 빠르겠죠. 말을 타고 가가지고 전달하는 것보다는 빠를 거니까. 그죠? 그게 이제 전신에서 전화. 전화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문자나 음성, 아날로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보내는 거. 이거 전기통신.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지금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이러한 것들이 정보통신이죠.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 다 통신하는 것들, 이건 우리가 정보통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정보통신이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자, 1세대 전신, 최초의 전기통신이고 1세대 통신이라고 합니다. 누가 개발을 했냐면 1837년에 미국의 모스, 우리 모스부호 있잖아요. 모스부호. 그걸 착안해서 모스가 발명한 방식이에요. 사무엘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을 했고요. 미국의 발명가면서 예술가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신의 실용화를 추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 모스라고 하는 분이고요. 워싱턴에서 볼티모어에 50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통신망을 설치해가지고 통신에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통신 50km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60km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대단한 발견인 거죠. 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됐냐면 1825년에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참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됐고,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해가지고 그 상황을 바로바로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결국은 전신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을 하게 된 거죠. 2세대는 전화죠, 전화. 우리 알고 있는 벨. 우리가 전화를 벨, 이렇게 벨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 2년 후죠. 2년 후에 에디슨도 탄소식 전화기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자, 영국에서 출생한 미국 과학자 발명가예요. 그래서 음성 메커니즘 이런 거에 좀 흥미를 갖고 있다가 전기통신을 연구하게 됐고요. 보스턴 대학의 음성 생리학이라고 하는 교수로 임용이 돼서 이쪽 관련해 다양한 연구도 하고 뭐 특허도 내고 전화기도 발명하고, 그러다가 이제 1877년에 학교에서 특허 낸 걸 기반으로 해서 벨 회사를 설립해서 그 전화기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 거죠. 80년대, 1880년에는 전화기 발명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부터 볼타상도 수상을 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세대는 데이터 통신이에요. 데이터 통신. 데이터 통신은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 체계랑 비슷해요. 그래서 컴퓨터의 발전과 같이 묶여져 있죠. 그래서 최초의 우리 컴퓨터, 그러면 ENIAC 얘기하죠. ENIAC. 그리고 50년에는 이제 업무하는데 컴퓨터, 전자계산기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군사 목적으로 대부분 IT의 발전은 군사 전쟁에 쓰기 위해서 개발한 것에서 다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정보통신 시스템이 이제 이 SAG, 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기존의 지금 현재 통신 시스템의 모체예요.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 반자동 방공망 시스템. 그러니까 미사일 이런 것들을 쏴야 되는데 원격지에서 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쏘려면 여기 쓰면 안 되니까 원격지에 통신망을 연결해 놓고 원격지에서 발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통신망이 바로 세이즈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정보통신 시스템인 거고요. 그리고 60년대 들어서면서 사브레라고 하는 상업용으로 만들어낸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이건 민간 항공사에서 좌석을 예약할 때 쓰는 시스템으로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발을 통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망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세대는 정보통신이죠. 정보통신. 그래서 정보통신은 결국 인터넷, 컴퓨터를 가지고 통신을 공유하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도 되게 절감이 되고, 내가 통신하기 위해서 내가 통신망을 깔아야 되고, 어느 기업이 통신하기 위해서 기업의 전용 통신망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월 얼마 비용만 내면 정말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정보통신은 세계 최초의 패킷 통신망이 알파넷,
하는 것이 개발이 됐고요. 이게 현재 지금의 인터넷의 근간이에요. 근간. 71년도에. 그 75년에는 상업용 패킷 교환망인 뭐 텔레넷, 그다음에 TYM넷 이런 통신망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면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고 부가가치 통신망, 그다음에 ISDN 종합정보통신망으로 이 망들이 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는 여기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이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이동통신, 우리 쓰고 있는 핸드폰, 모바일, 휴대폰이 개발되면서 모바일 통신이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이때가 어떻게 보면 80년대, 9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가 통신망이 급격하게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이것이 이제 확산된 거죠, 확산.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빠르게 이것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건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한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광대역, 초광대역으로 발전해 나갔고요. 그래서 공중전화망, 우리 단순하게 그냥 옛날 전화 있잖아요, 전화. 그 이제 공중전화망이라고 하면 그 전화망이 교환 방식은 회선을 교환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전화 돌려줬잖아요. 전화 오면 교환원이 받아가지고 회선 연결해가 회선 바꿔주고. 이런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아까 패킷 단위로 정돈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패킷으로 받아서 패킷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용, 음성, 전화용으로 통신을 하기 위한 전화용 종합 디지털망, 그러니까 디지털 전화인 거죠.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면 이제 디지털 방식의 전화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팩시밀리, 라디오, TV, 다양한 그런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이 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다 다르네요. 교환 방식도 다르죠. 전화용 종합 디지털망도 있죠. 컴퓨터, 팩시밀리, 라디오, TV, 다양한 서비스들도 다르죠. 그러면 그에 따른 표준도 다를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로 묶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통합해야 될 필요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I, 그러니까 이제 integrate, 하나로 통합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 광대역, 더 넓은 더 넓은 범위의 종합정보통신망으로 발전했고, 이제 융합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플랫폼들 전부 다 융합망이죠, 융합망. 다양한 서비스들이 통합되어져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것들 대표적인 융합통신 플랫폼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지금 BISDN, BCN, UBCN 이런 형태로 빠르게 발전돼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유비쿼터스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지능형 컴퓨터가 유무선 네트워크와 연결하고 다양한 센싱 정보들이 통합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즉시 제공받는 환경이나 세계를 뜻하는 걸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실시간으로. 그것이 가능한 게 버스에도 뭐가 붙어 있어요? 센서들이 붙어 있죠. 내가 어디 가고 있어? 그럼 그 정보를 중앙 종합정보통신, 교통 서비스 통신망에 보내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사용자 스마트폰 앱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컴퓨터와 차에 붙어 있는 센서와 또 통신망과 내 스마트폰에 있는 서비스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 그걸 유비쿼터스라고 얘기합니다. 사물 인터넷, 아까 얘기 제가 잠깐 드렸죠. 사물과 기기가 지능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사물과 사물끼리, 사람과 기기끼리 유선, 무선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사물 인터넷, IoT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존의 유비쿼터스나 사물 통신이랑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이걸 사물 통신은 이거, 사물 인터넷은 이거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최근에는 하나로 다 통합해서 그냥 사물 인터넷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통신하는 거가 아니라 사람과 기계가,
기계와 기계가, 센서와 센서가, 더 나아가서는 그런 알아서 자동으로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알아서 자동으로 통신하는 그런 환경, 시스템을 사물 인터넷, 그리고 그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의 그런 구축되어져 있는 환경을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지금 혁명이라고 불리는 거고, 거기에는 자율주행, 드론,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이러한 요소들, 그다음에 요즘 못 뜨고 있는 메타버스, 이러한 것들이 다 통합된 것이 결국은 사물 인터넷 기반의 4차 산업의 혁명이다, 혁명 기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다 얻어야 되잖아요. 센서를 통해서. 그걸 센싱 정보라고 얘기하고요. 빠르게 처리하려면 직렬보다는 병렬로 처리해야 돼요.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이 다 병렬 처리를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속으로 빠르게 병렬 처리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기술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동차가 가다가 해커가 자동차를 해킹하면 어떻게 돼요?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해커가 해킹해버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차를 운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집에 있는 전등, 집에 있는 에어컨, 세탁기, 밥솥, 해커가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해버리면 얼마나 집이 뭐 도깨비집 무섭겠어요. 그걸 방지하려면 결국은 해커나 이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기술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빠르게 지금 변화가 발전돼 가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물 인터넷이 우리의 몸에 지금 다가와서 우리가 컴퓨터 없이도 자동으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게, 자율주행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보안.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 사물 인터넷의 발전은 결국은 인간과 정보통신의 융합, 그 다음에 사물과 정보통신의 융합, 더 나아가서는 요즘 뜨고 있는 메타버스, 이게 메타 유니버스, 공간이 합쳐지는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가상현실 기반으로 공간 안에서 결제도 이루어지고요. 가상의 공간 안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결제가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서 실제 내가 생활하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메타버스의 그런 환경들이죠. 그러려면 결국 공간과 ICT가 융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환경으로 앞으로의 정보통신은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개념이 뭐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통신이 발전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4차 산업의 사물 인터넷 IoT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를 간략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